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뻔한 제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작은 투룸 아파트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아픈 곳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런 것쯤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정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둘째 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상한 서류들을 펼쳐놓더군요. 뭔가 중요한 얘기라며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했죠. 하지만 정희는 선뜻 응할 수 없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엄마, 이거 빨리 처리해야 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50년 넘게 자식들을 키워온 경험으로 그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차를 우리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거리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자신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어요. 아침 운동을 위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도 했지만 그곳의 수다스러운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민수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보였는데 요즘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왔죠.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더 챙겨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안부를 묻기보다는 집 얘기, 재산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예금은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보험은 누구를 수익자로 해놨는지 등등. 엄마 나이도 많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은 효도처럼 들렸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심이 많아졌나 싶기도 했어요. 민수는 분명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일 텐데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오늘도 또 민수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9시 정희는 평소보다 늦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젯밤 민수가 가져온 서류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을 때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등기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죠. 이 아파트에 산 지 15년 그동안 같은 집배원 아저씨가 배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김정혜 씨 맞으시죠? 등기 택배 왔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낯선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자신은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배달된 건 아닐까요? 집배원은 다시 한번 주소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김정혜 씨 앞으로 온 택배였어요. 정희는 의아한 마음으로 도장을 찍고 상자를 받았죠.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정희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온 택배를 열어보지 않을 수는 없었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던 것은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정희는 숨이 막혔죠. 환자명 김정희, 진단명 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입원 사유 일상생활 불가능, 가족 돌봄 한계.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치매라고요? 자신이 치매라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의사소견서, 가족상담 기록지, 입원비 납부 확인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입원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정희는 의사소견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인지 저하를 보이며 단기 기억 상실과 판단력 저하가 현저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즉시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글을 읽을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왜 이런 서류가 자신에게 왔을까요?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갑자기 어제 민수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이름이 잘 기억 안 날 때도 있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민수가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혹시 이 서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멈췄죠. 만약 민수가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비록 평소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효자였어요.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었죠. 분명 이 서류는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것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이제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 안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만 눈에 들어왔죠. 세 번째 장을 넘기던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 일정 안내서라는 제목 아래 또렷한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번 예정일 2025년 9월 8일 오전 9시. 입원 형태 보호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자 동의 완료 아들 마이너스 김민수.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라고요? 내일 오전 9시에 자신을 데려간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민수의 동의로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펼쳐졌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서명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김민수 아들. 서명 김민수. 분명히 민수의 글씨였어요. 50년 넘게 지켜본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를 정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뜻이었죠. 정희는 몇 번이고 서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민수의 글씨가 맞았어요. 심지어 수자를 쓸 때 습관적으로 삐침을 길게 긋는 버릇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거짓말인데 왜 민수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유난히 자주 찾아온 것, 재산 얘기를 계속 꺼낸 것,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죠. 치매 환자 김정희의 재산 일체를 아들 김민수가 관리하며 입원 기간 중 필요에 따라 매각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의 목적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아파트도 예금도 보험금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정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몰려왔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동안 민수를 얼마나 아껴왔는데. 어린 시절 아픈 민수를 밤새 돌봤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일까지 했던 기억, 민수가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태주려고 적금을 깬 기억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갈 준비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무슨 병원 얘기야? 정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민수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 깜빡하셨나 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신다고. 민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민수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고 자유를 잃게 될 거예요. 정희는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벽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3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이제 18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멀쩡해 보였어요. 흰머리가 많아지긴 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표정도 분명했죠.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정신도 멀쩡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정희는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현관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설마 민수가 벌써 온 건 아니겠죠?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다행히 민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죠. 김정혜 씨 계시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왔다고요? 내일 아침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나타난 거죠? 지금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어디 가셨을까요? 바깥에서 2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만약 문을 열면 그들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겨우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문구멍으로 확인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몰랐죠. 그때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민수와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끝이에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가게 될 거예요. 도망쳐야 해. 정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죠. 72년 동안 당당하게 살아온 김정희라는 사람이 거짓말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지갑과 통장, 도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입을 옷가지를 작은 가방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휴대폰 충전기와 상비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검은색 외투를 꺼냈어요. 10년도 더 된 코트였지만 지금 상황에는 이게 가장 적당해 보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따뜻하니까요.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모자까지 푹 눌렀으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죠.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민수의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서류들을 가방 맨 아래 넣고 지퍼를 꽉 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를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혹시 아래층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도 찼어요.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죠.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바깥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죠. 정희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수나 병원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정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해시태그 5장 2막 전반 반격의 준비. 1시간 넘게 걸어서 정희는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팠지만 이곳까지 오는 동안 마음만큼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곳은 50년 지기 친구 박순자가 사는 집이었죠. 순자야, 나야.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정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희와 비슷한 나이의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나 봐요. 하지만 정희의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심각해졌죠. 어머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정희를 재빨리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정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나 큰일 났어. 정희는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순자는 놀라며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뭔 일인데 그래? 천천히 말해봐.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침에 받은 등기 택배 이야기부터 민수의 배신,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집까지 찾아온 일까지 모든 걸 듣고 난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수가 정말 이런 짓을?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50년 동안 정의 가족을 지켜본 순자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 서명을 봐. 분명히 민수 글씨 맞잖아. 정의가 보호자 동의서를 가리키자 순자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그 착하던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돈 때문인 것 같아.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순자의 말에 정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끔찍한 방법을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희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당장은 이곳에 피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정희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순자의 셋째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었죠. 우리 막내한테 물어볼게. 친한 변호사 선생님이 계실 거야. 순자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통화한 후 희소식을 가져왔어요.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대.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본 분이라고 하더라.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정희야, 혹시 민수가 너를 찾으러 올 수도 있어. 여기 주소 알고 있잖아. 순자의 걱정이 옳았어요. 정희와 순자가 절친한 사이라는 건 민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마땅한 장소도 없었죠. 일단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내일부터는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어. 정희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민수의 음모에 맞서기로 했죠. 순자는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고 둘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조치를 알아보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정상 진단서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조작한 서류들을 증거로 삼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죠. 정희야, 너 정말 용감해졌다. 예전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순자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일로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나도 살아야지. 72년 동안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컸지만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과 인생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순자와 함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의 상담은 충격적이었어요. 변호사 김 선생은 정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순히 민수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정희야,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조사해보자고 한 것들 정말 해봐야겠어.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보려면 지난 1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오험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정희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기능이었지만 순자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돈을 썼다고? 지난 6개월 동안 정희 명의로 여러 차례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한 번에 500만 원씩 총 6번에 걸쳐 3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그런 돈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민수한테 돈 준 적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가끔 용돈을 주기는 했지만 한 번에 500만 원씩 줄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정희는 급히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상담원과의 통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지난달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서 현재는 아드님이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자신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자가 바뀐 거죠? 제가 언제 그런 서류를 보냈나요? 네, 지난달 15일에 우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고객님 서명과 도장이 다 찍혀 있어서 처리했어요. 정희는 그날을 기억해냈습니다. 민수가 찾아와서 이상한 서류들의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때 민수는 세금 관련 서류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였던 거예요. 정희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등기소에 문의한 결과 더욱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파트 소유권이 지난주에 민수 명의로 이전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몰래 위임장을 조작해서 소유권을 넘긴 거였어요. 순자야, 내가 이제 집도 없어. 정희의 목소리는 허탈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예금도, 보험도, 집까지도 모든 게 민수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아내인 영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고급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희야, 영미가 강남에 있는 그 비싼 요양원에 벌써 입원비를 내놨대.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영미는 처음부터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비싼 곳에 보내서 정희의 재산을 모두 소진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매 환자라는 거짓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남은 재산까지 모두 가져가려 했던 거예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죠.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순자야, 나 이제 알겠어. 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와 영미는 정희가 순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정희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쯤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해졌어요.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인생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순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차근차근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냉정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식 진단을 받았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김정희 씨는 인지능력, 기억력, 판단력 모든 면에서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치매 진단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담당 의사는 정희가 가져온 가짜 진단서를 보고는 분노했어요. 의료진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서류를 만든 것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이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사는 우리 병원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정희는 정식 진단서와 함께 이 의사의 소견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두 번째로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자신 명의로 빠져나간 3천만 원의 출금 과정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은행에서는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해줬죠. 영상을 보는 순간 정희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창구에서 돈을 찾은 사람은 민수였어요. 정희의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와서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돈을 가져간 거였죠. 이것도 명백한 횡령입니다. 고발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은 CCTV 영상 사본을 제공해 주었고 정희는 이것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등기소에 갔어요. 자신의 아파트가 민수 명의로 넘어간 과정을 자세히 조사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정희가 평소 쓰던 것과 달랐어요. 누군가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거였죠.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명도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가짜 의료 진단서, 은행 횡령 증거, 부동산 사기 증명까지 민수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더욱 확실한 승부를 위해 추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정희는 민수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은밀히 만나봤습니다. 그들로부터 민수가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민수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다더라고요. 집도 담보로 잡혔다던데. 민수 친구의 말을 통해 범행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정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미가 이미 다른 요양원에도 문의를 했다는 거였어요. 더 비싼 곳을 찾아다니며 정희의 재산을 최대한 빨리 소진시킬 계획이었던 거죠. 한편 민수는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정희를 찾고 있었어요. 순자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혹시 거기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여기 없어. 나도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아픈 곳에 입원한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정희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노인 학대 사건을 세상에 알려서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 싶었거든요. 시민단체와 노인 인권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최근 들어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의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의료진, 시민단체, 언론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정의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민수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정의는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정면 승부할 때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 제10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정희 대 김민수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든요. 정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어요. 한 달 전 떨리는 손으로 집을 나섰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씨,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영미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검사는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짜 의료 진단서, 은행 CCTV 영상, 조작된 부동산 서류, 그리고 정의의 정상 상태를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까지 민수와 영미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인권 유린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끝나자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저지른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변론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의가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일어나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정의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었어. 하지만 거짓말로 엄마를 속이고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정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판사는 일주일 후 선고를 내렸습니다. 민수는 사기와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영미도 공범으로 징역 2년을 받았죠. 그리고 정의의 재산은 모두 원상회복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의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순자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의야, 정말 잘했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법정 앞 계단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정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정의의 말은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한 달 후 정의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지만 정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의는 노인 인권단체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어느 저녁 정희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차를 끓여와서 옆에 앉았어요. 민수 생각하고 있어? 순자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정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평화가 가득했죠.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졌어요. 순자야, 나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정희의 말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았죠. 정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말이에요. 그렇게 김정희의 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